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철천지 원수랑 한 가족이 되어 지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큰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180도 뒤집혀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재테크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인데요. 그래서 퇴근 후에도 금융 관련 서적을 구매해서 읽거나 따로 공부하고 그랬어요. 혼자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재테크 관련 모임 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똑똑한 사람이 이상형인데 올 남편이 딱 제 이상형에 들어맞았거든요. 남편도 똑똑하고 능력 좋은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해서 좀 통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 이 사람이 완전 이쪽 초짜였더라고요. 저한테 이런저런 아는 척을 늘어놓았던 건 재테크 관련 종사자들하고 아는 사이라 어디서 주워듣고 저한테 말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고 남편도 관심이 있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야 뭐 남편한테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고 정이 든 상태라서 그대로 사귀다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또 허세가 좀 있긴 했지만 성격도 착하고 다정해서 그 점이 좀 귀여워 보였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게 된 후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결혼한 후에 돈 벌고 육아에 지쳤는지 재테크 관련 공부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흥미가 떨어졌대요. 나이도 있으니 운동이나 해야겠다면서 조깅에 심취해 있었어요. 남편이 큰 돈이 드는 딴짓만 안 하면 돼서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저 혼자 퇴근하고 애들 다 재우고 잠들기 전에 한두 시간씩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곧 뜰 것 같은 지역을 알게 된 거예요. 돈만 있으면 여기 사야겠다 싶었는데 돈이 없네요. 아쉬운 마음에 입맛만 쩝쩝 다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출장 가서 안 오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반찬 좀 했다면서 오셔서 냉장고를 채워주시길래 제가 밥상을 차려드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다 꺼내시더라고요. 예전부터 불려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땅을 살 거야. 네가 보기에 사두면 좋은 땅이 있니? 노다지 땅들 좀 사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제가 재테크, 부동산 이쪽에 관심 있어 하는 거 아니까 은근슬쩍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강력하게 어느 한 지역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죠. 여기 지역이 곧 있으면 땅값이 확 오를 것 같으니까 사놓으세요. 요즘은 여기 아니면 없어요. 여기는 진짜 다른 사람은 모르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노다지 땅이거든요. 제가 이러면서 어느 건물을 사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솔깃해하더니 제 설명이 좀 더 이어진 다음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 네가 하는 말이면 믿을만 하지. 일단 다른 데도 알아보고 결정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몇 달 뒤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며느리 네가 알려준 땅도 알아보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도 구해봤는데 역시 네가 알려준 지역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 그래서 그동안 심사숙고하다가 땅을 샀어. 어머님이 이러셔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길래 절대 안 사실 줄 알았더니 사셨다니 의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하고 말았죠. 네, 어머님 잘하셨어요. 좀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들은 거니까 믿을만 하실걸요? 어머님이 나중에 큰돈 버시면 저한테 한턱 쏘셔야 해요. 이러고 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땅값이 오르기는커녕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꽁돈만 날리게 생겨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큰돈을 잃게 돼서 마음이 상하셨는지 처음엔 저한테 눈치를 살살 주면서 툴툴대셨어요. 그러다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술을 마셨거든. 내 돈 어쩔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잃지도 않았을 거라고.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저 때문에 전부 다 망쳤다고 격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랬거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피해 끼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실수로 그런 거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제가 이랬지만 술 취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겠어요. 저 혼자서 전화로 막 달래드리고 전화를 끊었었죠. 와, 그 뒤로 시모가 저만 보면 표정이 확 굳고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저한테 무언가를 건네주실 때마다 물건을 확확 던지시고 집안일도 저한테 전부 다 시켰거든요. 명절날에도 어머님이 일을 시키셔서 저만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식구들한테 일했었는데요. 전 말고도 다른 음식도 해야 하는데 다들 앉아 계시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재료 손질은 다 해놔서 묻혀놓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러면서 하는 방법을 모르면 알려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시모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식으로 빈정대는 거예요. 이런 건 며느리가 다 해야지. 시댁 식구들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이나 계속 붙여라.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계속 꺼내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참다 말고 이렇게 맞받아치고 말았어요. 아니, 어머님, 종갓집 며느리 마냥 무슨 전을 30장 가까이 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만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는데 그만 만들어요. 제가 이러면서 비닐장갑도 앞치마도 벗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모가 저한테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갔니? 앞치마 벗지 말고 다시 앉아라. 좋은 말 할 때 끝까지 다 만들어. 여기서 네 아니면 누가 하라는 거니?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시켜 먹으면 쓰겠어? 와, 이거 부동산 정보 잘못 알려줬다고 일부러 시키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진짜 음식 조금만 하고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하신다고 나섰었는데. 하지만 어머님이 억 단위를 재테크한 거니까 목소리를 높이진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어머님이라도 그렇게 큰 돈을 잃었음 속이 터져서 악이라도 지를 것 같았거든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지만 꾹 참고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 눈치 보고 슬쩍 옆으로 와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줘서 견딜만 했죠.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을 잘 안 보게 됐어요. 10년 동안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나 슬쩍 인사드리러 가고 시집살이를 당할 때마다 남편이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제가 당하고만 사는 성격은 아니긴 했는데 어머님이 노후 자금은 물론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끌어서 쓰신 거니까 죄인처럼 살았던 거죠. 이렇게 사이가 어색해지니까 시모가 특별한 날 아니면 남편이랑 절 부르지 않았어요. 특별한 날에는 아무래도 남편만 부르기 좀 그러니까 저도 어거지로 부르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이 갑자기 부르거나 오지는 않을까 긴장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주말이라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엄마!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받길래 귀를 쫑긋 세웠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시모가 뭐라 이야기하시나 봐요. 그러다가 남편이 알겠어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슬쩍 물어봤었거든요. 누구야? 어머님이야? 어머님이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 어머님이 갑자기 오래? 혹시 우리한테 무슨 부탁이라도 하시려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셨나? 제가 이러면서 남편 안색을 살폈죠. 그니까 남편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모임 자리를 갖자고 하던데? 엄마가 알아서 식당도 잡고 있고 중요하게 할 이야기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오라고 했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예약하셨다는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으로 가니 어머님이 너무 활짝 핀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댁 식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온 거라서 얼른 자리에 앉았더니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부른 건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게 생겨서 그렇다. 어마어마한 돈을 뜻하지도 않게 벌었거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박수를 치고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때 눈을 반짝이면서 이런 질문을 꺼내는 거예요. 뭐? 엄마가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을 벌었어? 어쩐지 엄마가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우리를 불렀더라.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데? 남편이 이러면서 그렇게 좋은 재테크면 자기한테도 말해주지 그랬냐며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하시는 거 있죠? 아니, 나도 이 정도로 벌게 될 줄은 몰랐지. 내가 아는 사람 조언을 받아서 재테크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큰 수완을 얻게 된 거거든. 어머님이 그러셔서 그날 하루 종일 시댁 식구들이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분위기 좋은 모임 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갔었는데요. 그 후로 어머님이 돈으로 갑질하며 더 괴롭혔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저 때문에 돈을 잃었던 땅 사건은 쿨하게 넘기시는 듯 되려 갑질은 없으셨죠. 대신 신우들이랑 남편이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시모는 그래도 예의상 중요한 날만 절 불러서 탐탁치 않게 말씀하시고 이것저것 시키시기만 했지만 신우들이랑 남편이 시키는 시집살이는 급이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큰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큰 신우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올케, 지금 어디야? 할 말 있으니까 지금 당장 부모님 집으로 와. 무슨 일이긴. 중요한 일이니까 오라는 거겠지. 이렇게 물어볼 시간에 빨리 오라고. 워낙 급하게 불러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퇴근길에 바로 차를 돌려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시댁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큰 신우가 인터폰으로 저인 걸 봤는데 문을 확 열어젖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큰 신우가 소리를 빽 지르는 거 있죠? 형님들이 불렀으면 빨리 좀 와. 올케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오라면 군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계속 말대답이나 하고 있고. 큰 신우도 좀 얌생이 같은 면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벙쪄 있는 사이 큰 신우가 얼른 들어오라고 길을 터줘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부모님도 안 계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죠. 아니, 큰형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급하게 왔는데 두 분은 어디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소파에 앉아있던 작은 신우가 절 매섭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 맞은편 쪽으로 눈짓을 보내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올케를 괜히 불렀겠어? 올케가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거 보니까 큰일 났다. 저기 가서 냉장고 문이나 좀 열어봐. 아니, 갑자기 냉장고를 열어보라니. 냉장고에 이상한 거라도 있나 싶어서 가봤어요. 일단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그냥 반찬들만 있고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신우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냉장고 열어봤는데 왜요? 냉장고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열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냉장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작은 신우가 얼척없다는 듯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보고도 몰라? 시댁 냉장고가 저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뭐하고 있어? 자고로 며느리라면 시댁에 자주 들리면서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봐야지. 작은 신우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야 사태 파악이 됐어요. 아니, 돈은 시모가 벌었지 자기네들이 벌었나요? 왜 시모 대신해서 지들이 저한테 갑질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어떤 말로 맞받아칠까 곱씹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큰 신우가 저를 툭 치면서 기분 나쁘게 이러는 거예요.
뭘 쳐다보고만 있어. 얼른 장 봐와서 반찬 만들어. 우리 엄마는 겉절이 좋아하니까 꼭 만들고 우리 아빠는 진미채, 멸치볶음 이런 거 잘 드시니까 다 해놔. 큰 신우는 물론 작은 신우까지 팔짱을 낀 채 이런 시집살이를 시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들한테 이렇게 맞서고 말았죠. 갑자기 퇴근하는 사람 붙잡고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지금 어머님이 갑자기 재테크 성공하셔서 이러시는 거죠? 어머님이 큰돈 벌었지 형님들이 버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들이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 좀 안 맞지 않아요? 제가 일이 맞는 소리를 하니 신우들이 뭐라 맞받아치지 못했죠. 계속해서 어버버거리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형님들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앞으로 이런 이유로 부르시는 거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이렇게 내지르고 신우들이 뭐라 하든 간에 휙 가버렸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오니 신우들이 머리를 썼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쓰러지셨다, 엄마가 불렀다, 엄마가 너 때문에 화나셨다 등등 별의 별말로 거짓말로 쳐서 사람 찝찝하게 만들고 막상 가면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실 반찬 만들어라, 밥 차려라, 청소해라, 빨래해라 별걸 다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들 앞에서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대꾸했었죠. 제가 왜 해야 하는데요? 저도 일하느라 집안일 밀렸어요. 남편이 집안일 진짜 콩알 만큼만 도와준다고요. 하라고 온갖 잔소리를 다 해야 남편이 해주고 있으니까 진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러면서 적당히 좀 하자고 대놓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작은 신우가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집안일을 다 하는 게 당연하고 시부모님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올케는 효부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올케가 욕먹는 거야. 작은 신우가 이러면서 제가 싸가지 없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말았어요. 형님들부터가 효녀가 아닌데 지금 효부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면 형님들이 나서서 해주세요. 그럼 저도 옆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신우들이 전곡을 찔렸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큰 신우가 이런 식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이고 네가 나이도 어른데 윗사람을 시켜먹니? 이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래? 큰 신우가 이러면서 장바구니를 발로 차서 제 발밑으로 확 밀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쳐다보고선 화를 겨우 참아내며 이렇게 물어봤었죠. 이게 뭐예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올케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윗사람이라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장바구니를 절대 줍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신우가 또 이런 제시를 내리는 거예요. 올 아빠 심부름이니까 다녀와. 가서 아빠가 필요한 물건 좀 사오고 장 좀 봐오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반찬 좀 만들어. 그때는 시모는 안 계셨지만 시부는 계셨거든요. 아버님이 이때 성이 나셨는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언성을 높이는 게 어딨어? 심부름 좀 시켰더니 난리를 치냐? 아유, 그냥 내가 다녀오고 만다. 아버님이 이러시니까 신우들이 시부 보고 가지 말라고 막 말리면서 붙잡았어요. 그러니 시부가 이렇게 역정을 내시면서 크게 한마디 하셨는데요. 얘네들이 오랜만에 와서 심부름 좀 시켰더니 왜 이래? 이게 뭐라고 며느리까지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냐? 아버님이 이랬는데도 신우들이 끝까지 제가 사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결국 제가 짜증이 확 나서 이런 식으로 대꾸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사올게요. 제가 사오면 끝나는 거죠? 아버님이 부탁한 게 얼마나 어렵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절 부려먹고 싶으세요? 이렇게 막 뭐라 해버린 다음에 제가 사와버렸어요.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심부름을 해드리고 집에 가버린 거죠. 그 뒤로 시부한테 매일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너도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고 안사람은 힘 자체가 약한 거 알고 있지 않냐?
막내 놈은 연락도 안 되고 딸년들은 무거운 가구를 들어야 하는 집안일 같이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며느리 널 부르겠다고 나서고 있어. 난 괜히 저번처럼 소란이 일어날까 봐 두렵더라. 그래서 그런데 그냥 며느리 네가 해주면 안 될까? 시부가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고 미안해하시는 게 보여서 제가 알겠다고 한 다음에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귀찮거나 싫은 티도 안 내고 묵묵히 그냥 해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시부가 저한테 뭔가를 쥐어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고생 많았다. 날도 더운데 진짜 고마워. 내가 며느리 넣어주려고 준비한 건데 그리 많지는 않지만 살림에 보탬이 될 거다. 아버님이 이러셔서 제가 얼른 손을 펼쳐봤더니 수고비를 챙겨주신 거였어요. 제가 시집살이 당하는 상황에서 일을 시키는 게 미안하셔서 주시는 거겠죠. 물론 그 돈을 받지 않고 시아버지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긴 했어요. 아버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저희가 남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주세요. 며느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수고비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 불러서 일 시켜주세요. 아버님이 끝까지 제게 수고비를 주시려고 했지만 제가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날 좀 힘들긴 했지만 시부가 절 생각해 주신 게 기분 좋았어요. 시부 생각해서 해드리자 싶어서 하나 둘 해드리다 보니 신우들이랑 남편은 뭐 하는 것도 없고 저만 효도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 같은 잔심부름은 기본이고 시부가 노인성 안검 하수가 오셔서 그걸 수술하는 것도 제가 따라가서 간병해드리고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진짜 시부가 제가 도와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았던 거죠. 너무 고맙다. 울 며느리가 울 친딸, 친아들보다 나아. 자식 놈들 열심히 키워놓으면 뭐하냐. 잘 들여놓은 며느리가 친자식들보다 더 친자식 같은데. 아버님이 이러실 정도로 불평불만 없이 제가 진짜 친정 아빠처럼 돌봐드린 거예요. 시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니셨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 연차만 써가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신우들한테는 그날 이후로 말 붙이고 싶지도 않아서 대화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남편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해놨었죠. 당신도 시부모님 좀 챙겨. 맨날 나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아버님도 나한테만 전화해서 이런저런 부탁하시고 병간호도 내가 해드렸잖아.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 챙긴다 말이 많길래 제가 잔소리 폭발하니까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바빠서 이러는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누나들한테 미움받는 거라는 생각 안 들어? 당신이 시집살이 당하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남편이 이러니까 황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무슨 그런 막말을 하냐고 반박해봐도 남편이 듣는 신용도 안 하고 외출한다며 나가버렸어요. 시집살이 당할 때는 옆에서 어머님 말리고 그러더니 이제는 시모가 돈 많아졌다고 기세등등해진 것 같았죠. 제가 재테크로 소소하게 돈 벌 때는 남편에게 용돈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시모한테서 나오니까 저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결혼하기 전엔 자기도 똑똑한 여자, 능력 있는 여자가 좋다고 하더니 뭔가 배울 만한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빌붙을 만한 여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제 편 들던 남편이 이제 시모 믿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말도 없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붙잡고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나가? 나한테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하고 나가잖아. 도대체 누굴 만나고 뭘 하길래 이러는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면서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해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나도 집에서 쉬고 싶은데 부장님이 부르셔서 나가는 거야. 이게 다 회사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연줄 타려고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이러면서 별것 가지고 뭐라 한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막 따지고 말았어요. 아니 여보,
내가 형님들 때문에 맨날 아버님한테 불려가서 온갖 잡일 다 하고 있는 거 몰라? 다른 이유도 아니고 형님들 때문에 아버님이 나한테만 전화해서 부탁을 하시는 거잖아. 제가 이러면서 틈만 나면 시댁에 가고 아버님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모를 수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빠 연락받고 부모님 집에 자주 가는 건 알고 있었지. 근데 그게 누나들 때문인 건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말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도 승진 좀 해보려고 이러고 다니는데 엄마 아빠 심부름 좀 해줘. 남편이 이러길래 울컥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그날 남편이 제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또 큰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아프니까 시댁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아버님이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집안일을 시켜서 말싸움을 했었거든요. 또 속고 싶지는 않아서 병원에 데려가라 아버님께 전화해보겠다고 하니 언성이 높아졌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전화를 끊은 후에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일렀었는데요. 여보, 형님들이 오늘도 전화로 아버님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시댁 집안일을 시키려고 해. 형님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래? 당신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해봐. 제가 이러면서 남편 보고 중간다리 역할 좀 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남의 일이라도 되는 양 이러고 마는 거예요. 잠깐만 바빠서. 내가 지금 부장님이랑 같이 나와 있어서 그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어차피 지금 말해봤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전화 끊을게. 남편이 이러길래 아휴, 승진 핑계로 밖에 싸돌아다니느라 난 안중에도 없구나 싶을 때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승진하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주말에 나갔다가 또 밤늦게 들어오길래 잔소리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승진 핑계 대기만 해봐라 하고 있을 때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뭐라 하려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남편이 웬 여자랑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째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속닥거렸거든요. 당신 뭐야? 뒤에 있는 여자는 누군데? 왜 말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왔어? 주말에 말도 없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이러면서 슬쩍 남편이 데리고 온 여자를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나랑 재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야. 내가 원래 결혼 잘해서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너랑 사이를 정리하는 게 꿈이었는데 엄마가 성공해서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하자. 남편이 이러면서 이제 제 돈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시모한테 받은 돈이 지 돈이에요? 그 돈이 지 돈도 아닌데 지가 번 것처럼 으스대고 있으니까 정말 우스웠죠. 그런데 남편은 지 꼴이 우스운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었어요. 당신이랑 깔끔하게 이혼한 다음에 엄마 돈으로 여자친구랑 같이 식당 운영할 거야. 나 이제 좀 있으면 사장님 된다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가오를 잡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어이가 없어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씩씩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가 어쩌고 저째? 지금 말 다 했어? 상간녀를 데려와 놓고 이혼하자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제가 이러면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다고 악을 질렀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이렇게 대꾸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건 당신이지. 부동산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큰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지 않았어? 똑똑한 척하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그런 말을 씹으려? 이젠 아이 들어서 얼굴에 주름살 자글자글해진 아줌씨랑 못 살겠으니까 꺼져. 이혼 소송 걸어도 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위자료는 당근 챙겨줄 수 있어. 근데 당신도 이혼 소송 준비하면 돈 드니까 싫지? 그러니까 합의 이혼하자. 남편이 이러면서 하루빨리 사이를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오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랑 민희가 아직 10살, 14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직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 자식이 불쌍하지도 않아? 아빠로서 죄책감도 안 느껴져? 애들 아빠 없이 못 키우니까 이혼할 생각하지 마. 그때 방 안에 있던 민준이가 쪼르르 와서는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민희도 문틈 사이로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랑 상간녀가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진땀을 흘리면서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아, 얘네들 오늘 학원 안 가고 왜 여기 있어? 민진이도 집에 있으면 민희도 있는 거야? 애들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남편이 이러면서 우리 애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을 비웃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확 내뱉어버렸어요. 니랑 연락이 돼야 말을 해주든가 하지. 오늘 학원 수리공사하느라 쉬고 있는데 집에 처 안 기어들어오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때 남편이 서둘러 상간녀를 내보내니까 민준이가 남편 다리에 매달려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남편은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짐을 대충 챙기고 나가는 거예요. 울 자식들은 울려고 울먹거리고 있으니까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나중에 미니한테도 아빠랑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아빠랑 따로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애들한테는 또 콩팥이고 심장이고 내어줄 정도로 잘했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놈이 어딨나요? 그 후로 남편이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는데 시모 칠순 잔칫날이 다가온 거예요. 시부가 전화로 칠순 잔칫날 어떻게 할 건지 장소, 시간 등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보통 때 같았으면 가족들이 맨날 외식하는 곳에서 식사하고 말 텐데 시모가 졸부가 됐다고 코스 요리 나오는 좋은 식당 예약해서 집안 사람들 다 초대할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왔죠.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로 칠순잔칫날이 곧 다가오는데 왜 집에 들어오지를 않냐고 뭐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알아서 갈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며 저한테 당신도 올 거야? 하대요. 대답을 해줄 가치도 없어서 답장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아니, 제가 안 가면 그럼 우리 애들은 뭐 그 잔치장까지 걸어서 보내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원. 그래서 칠순 잔칫날에 남편 없이 애들 데리고 시부가 말씀해 주신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시모 이름을 말하고 룸 안으로 들어갔었죠. 제가 시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자리에 앉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우들이 자기네들이 식당 예약했다고 생색을 내면서 자리에 앉은 채로 저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 더 달라고 해라. 이거는 별로니까 빼달라고 해라. 저번에 알아볼 때는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가서 물어보래요. 제가 그때 여기가 코스 요리집인데 왜 제가 가서 물어봐야 하냐. 직원 부르라고 했어요. 신우가 또 비아냥대면 뭐라 할 기세일 때 제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랑 우리 집을 찾아왔던 그 상간녀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돌아도 제대로 돌았는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상간녀를 시모 옆에 앉히는 거예요. 시모가 놀라서 이분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짓거렸어요. 엄마, 내가 새 며느리 데려왔어. 요번 새 며느리는 지금 며느리보다 외모도 출중하고 무엇보다 돈도 많아. 엄마가 똑똑한 척하는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새 며느리로 치유해야지. 우리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도 다녀오고 집안도 상당한 재력가거든. 시모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당혹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큰 신우가 이렇게 하는 말에 작은 신우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케보다 훨씬 나은데? 둘이 딱이야. 엄마한테 말 못했는데 사실 새 올케가 명품 스카프도 사줬어. 이런 여자를 집안에 들여야 하는데 그동안 들인 시간이랑 돈이 아깝네. 신우들이랑 남편이 이런 식으로 개 막장을 달리고 있길래 제가 빵긋 웃어줬어요. 그니까 이것들이 뭐지 싶은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아쉽게도 남편만 재력가 뒷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믿고 있는 백이 좀 있거든요. 누군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죠. 지금 전화 걸 건데 대화 좀 해보실래요? 누군지 아시면 아주 경악하실걸요?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랑 신우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어디서 허세를 부리네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뒤에 시모 핸드폰이 띠리링 울리더니 시모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 핸드폰 스피커로 시모 목소리가 흘러나온 거죠. 남편이랑 신우들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벙찐 표정이더라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시모한테 전화를 건 거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하지만 저 실수로 전화 건 거 아니에요. 제 뒷배가 울 어머님이시거든요. 제가 알려준 정보가 잘못돼서 어머님이 큰 손해를 봤다고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었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 땅이 10년 만에 천정부지로 올라서 시모가 졸부가 된 거예요. 제가 알려준 정보가 잘못됐을 리가 없는 게 제가 부동산 공부하고 있을 때 지인을 오랜만에 만나서 부동산 이야기를 늘어놓았거든요. 그 지인이 공무원이었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라며 나만 알고 있어라. 이거 내가 알려줬다고 세워나가면 나만 곤란해진다고 하면서 좋은 정보를 알려줬었어요. 저는 입이 무거워서 괜찮았지만 남편 놈은 입이 가벼운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시모한테 알려드릴 때 남편 놈한테는 공무원이 얘기해줘서 산 거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랑 다르게 입이 무거우셔서 저랑 한 약속을 지키셨죠. 땅 잘못 샀단 거 알고 시집살이를 시키셨지만 공무원 말 듣고 땅 샀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셨어요. 그러던 와중 공무원 지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공무원 지인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원아,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알려준 땅이 하나도 오르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연락을 못했거든. 이제 오른다고 하던데 그 땅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 지인이 이러면서 이 시기에 팔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냐고 반문하곤 일단 전화를 끊어보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제가 시모한테 전화해서 땅값이 곧 오른다고 하는데 그 땅을 팔았냐고 물어봤어요. 다행히 시모가 아직 갖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시기를 알려줘서 적당한 시기에 엄청 비싼 값으로 팔게 됐는데요. 시모가 이후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해 주셨어요. 아휴, 며느리 네 말을 듣길 정말 잘했다. 큰돈 잃어서 속상한 마음에 시집살이 시켜서 미안하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며느리 네 편이 되어줄게. 시모가 그 뒤로 연락도 자주 하고 있었는데 신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들 효도까지 강요하고 있었고 바람 피우느라 안 들어왔던 남편은 이 상황을 알 리가 없었죠. 신우들이랑 남편이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것저것 시킬 동안 시모가 아들놈이 바람 피운 것도 알게 됐으니 나중에 한 방 먹이자고 절 토닥여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때를 노리고 있다가 칠순잔칫날 미친 남편놈이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걸 보고 모든 걸 터뜨린 건데요. 저랑 시모가 이런 사실들을 쭉 설명해 주니까 신우들이랑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시모가 제가 건 전화를 뚝 끊으면서 이리 격분했죠. 네 같은 게 감히 울 며느리 자리를 넘봐? 난 울 며느리 아니면 다른 며느리 들일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인연이 며느리 자리로 들어오기는커녕 우리 집안에서 자식놈들까지 쫓아낼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어머님이 이러시면서 남편이랑 신우들이 하는 행동을 저한테 전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모가 신우들이랑 남편한테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토해낸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온 귀인을 두고 배신 때리냐?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바람을 피워? 니들이 뭐라고 우리 집 부자로 만들어준 며느리를 겁박하고 하대? 내가 니들한테 괜히 돈 준 줄 알아? 내가 준 거 며느리가 준 돈이니까 다 갚을 생각해라. 니들이 하는 행동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 난 니들이 내 자식 같지도 않아. 니들이 돈 안 갚아서 며느리가 법적인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난 찬성이다. 난 이제부터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신해.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신우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한테 빌더라고요. 그 와중에 큰 신우가 이런 식으로 사정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엄마한테 받은 돈이 어마무시한데 그걸 어떻게 다 갚아?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법적인 조치까지는 취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빌게. 부모와 자식들 간에 용돈 삼아 준 돈이라서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우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레 겁부터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신우들한테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돈 갚아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형님들이랑 남편한테 위자료 소송할 거고 남편한테는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해버릴 거예요. 신우들은 넙죽 엎드리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걸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이렇게 으스대고 있더라고요. 나는 누나들처럼 사과 안 할 거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재력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난 쪼달릴 거 없어. 고소할 거면 고소해. 근데 당신은 엄마라는 작자가 애들 앞에서 날 고소하겠다고 하고 싶어? 남편이 아무래도 애들 앞이라 그런지 눈을 부라리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코앞에서 이런 식으로 일침을 가해버렸어요. 애들 앞이니까 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난 당신을, 남편은 물론 애들 아빠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소송은 다 할 거니까 두고 보라고.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두고 보자고 하면서 상간녀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칠순잔치 자리를 마무리한 다음에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곧바로 남편에게 모든 소송을 가해버린 거죠. 남편한테 문자로 고소했으니 남편 짐 가져가라고 했더니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폐기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씹길래 남편 짐을 대충 보니 노트북같이 값나간 건 지가 알아서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짐을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흘렀을까요?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 결과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제가 당연히 승소하게 됐어요. 남편한테서 재산분할 받은 다음에 위자료랑 양육비도 받게 되었는데요. 남편에게서 양육비도 받고 상간녀한테서 위자료도 뜯어냈죠. 신우들이 문자, 톡, 전화로 시댁 오라고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 내린 게 다 남아있었거든요. 그런 증거들 덕분에 신우들한테서도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우리 애들도 전 남편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그 어린 것들이 엄마가 하는 선택을 존중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다행히 이혼을 잘 받아들인 것 같길래 마음 놓고 있었을 때였어요. 주말에 애들이랑 모처럼 외식을 한 다음에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전 남편이길래 안 열어주려다가 머리에 상처가 나 있고 운 것처럼 얼굴이 퉁퉁 부어있길래 뭔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줬어요. 전 남편이 절 보자마자 울먹거리고 있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엄청 차갑게 물어봤었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뭐 때문에 찾아온 거야? 이혼한 사이에 이렇게 집으로 막 찾아와도 돼? 우리 이제 남남이니까 선 좀 지키자. 제가 이러면서 전 남편이 무슨 말을 늘어놓을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 남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사실 내가 당신한테 소송당한 곳에 연이어 상간녀한테도 소송당했어. 그런데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전 남편 놈이 이러길래 재력가라고 자랑하던 상간녀한테 무슨 고소를 당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상간녀가 전 남편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니네 집 돈 많다고 꼬셔놓고 이제 와서 발 빼니? 왜 돈을 한 푼도 안 가져오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니랑 결혼 안 했지. 상간녀가 이러면서 돈 없는 놈이랑 살 생각 없다고 하니 전 남편이 욱해서 더한 말로 맞받아 쳤대요.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남편이 상간녀를 살짝 밀었는데 상간녀가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황한 전 남편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결국 상간녀가 깨어나서 고소까지 때리니까 전 남편이 이제야 저한테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거죠. 심지어 전 남편이 저한테 매달려서 이런 말을 씨부리는 거예요.
나 이제 믿을 사람 하나 없어. 내가 나가서 살아보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니까 그래도 본처가 최고더라. 내가 다시는 바람 안 피울 테니까 한 번만 봐줘라, 어? 남편이 이지랄 하는데 진짜 물 한 가지라도 퍼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숨이 다해도 받아줄 생각 없다고 하니까 전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안 돼! 당신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엄마한테도 찾아가 봤는데 바로 쫓겨났단 말이야. 엄마가 나랑 손절하겠다고 했다고. 전 남편이 이러면서 눈물 콧물 질질 짜고 있길래 전시모가 어떻게 하셨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시모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전시모가 전 남편 놈을 보자마자 아주 단칼에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니? 네가 양심이 있는 거니? 너 같은 건 며느리 배신한 순간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내가 괜히 화나서 한 말 아니니까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전시모가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면서 전 남편을 내쫓았대요. 제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니까 전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이런 말을 쫑알거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사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 것도 있지만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아무래도 아빠 없이 애들 키우기 좀 그렇지 않아? 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애들을 걸고 넘어지길래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자식 걱정하는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 남편 놈에게 직언을 날려버렸죠. 자식들 버리고 나가놓고 네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러는 거 다 보이거든? 네 같은 걸 아빠라고 집안에 들일 것 같아? 너 이제 곧 있으면 깜빵도 갈 것 같은데 내가 미쳤어? 난 네 받아줄 생각도 도와줄 생각도 없으니까 문 밖으로 나가. 전 남편이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하길래 마구마구 밀어내고 있는데 마침 애들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애들마저도 전 남편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심지어 막내 민준이가 전 남편에게 인사도 없이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아빠는 우리 엄마 배신해놓고 왜 찾아온 거야? 난 아빠 보기 싫으니까 나가. 나뿐만 아니라 누나랑 엄마도 아빠 싫어하니까 나가라고. 민준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전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몸에 힘을 풀길래 제가 확 밀쳐낼 수 있었죠. 그리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 후로 전 시부모님하고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명절 같은 날에 가면 전 시모가 자식들은 물론 저한테도 용돈을 챙겨줬거든요. 처음엔 저도 이런 식으로 전 시모의 마음을 거절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애들 두둑하게 주셨으니까 전 안 주셔도 돼요. 이걸로 어머님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거 사입고 그러셔야죠. 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니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러면서 돈 봉투를 다시 전시모에게 쥐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전시모가 손사래를 치면서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 딸들보다 더 딸 같아서 주는 거야. 이제 딸이고 아들이고 다 손절해서 주는 거니까 엄마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 전시모가 이러면서 기어코 제 주머니에 돈 봉투를 꽂아주시는데 이런 게 바로 진짜 친정엄마 같고 친딸 같은 사이 아니겠어요? 이런 이유로 이혼했어도 전 시부모님이랑 연이 닿아 있다가 사연글을 써보게 됐거든요. 너무 많이 믿으면 속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믿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가족 중에 진짜 밉고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처럼 생각이 바뀌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박민주라고 해요. 저희 집은 돼지 축사를 하고 있답니다. 첫 소개가 좀 뜬금없이 파격적인가요?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돼지 축사집 딸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도 이렇게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엄마 아빠 같이 운영하시던 거였는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엄마 혼자 여자의 몸으로 돼지 축사를 관리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신 거거든요. 말만 들으면 저희 엄마가 엄청 억척스럽고 드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엄마는 누가 봐도 천생 여자인 사람으로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분이세요. 그런 성향이라도 생활력이 강하고 강단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저희 엄마가 돼지 축사를 운영하신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따지고 보면 엄마가 돼지 축사를 운영하신다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말이죠. 제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잘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얻어 시작할게요. 저희 엄마는 혼자서 돼지 축사를 운영하시면서 사람 하나라도 덜 쓰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럴 작정으로 축사 바로 밑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바쁠 때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며 일하셨어요. 엄마랑 제가 사는 집은 축사랑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축사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냄새도 나고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 축사 바로 앞에서 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그러니 저희가 사는 집이 축사랑 아주 가까운 건 아니었고 그래서 축사에 딸린 집을 하나 따로 마련을 했던 거죠. 그렇게 엄마는 아빠 몫까지 해내며 돼지 축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렇다고 엄마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었고 일하는 사람을 두긴 둬야 했어요. 그런데 험한 일 하려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니 나중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그랬죠. 엄마는 그렇게 어려움 겪어가면서도 돼지 축사를 잘 운영해 오셨고 그렇게 절 키워주셨어요. 제가 부족함 없이 잘 자란 것은 다 엄마와 돼지 축사 덕분이랍니다. 저는 그렇게 잘 자라 결혼하고 싶은 사람까지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돼지 축사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 제가 남편을 더 좋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돼지 축사가 규모가 엄청난 건 아니어도 엄마랑 저 둘이 먹고 살기 충분했고 공부하는 거나 입는 것 등 부족하다 느낀 적이 없었으니 저희 집은 형편이 꽤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중에도 저희 엄마가 돼지 축사를 운영하신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절 좀 다른 태도로 대하기 시작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많았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 크고 작은 상처를 받기도 했었죠. 그랬던 저였기에 남편의 그런 모습이 더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시모는 남편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진지하게 교제를 하기 시작하며 시모에게도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 시모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 자랐다는 것과 엄마가 돼지 축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두고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을 티를 많이 내셨거든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씁쓸하기도 했고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전 그런 얘기는 엄마에게는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엄마까지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데 결국 상견례하는 과정에서 엄마도 다 눈치를 채긴 했었지만 말이에요. 시모가 그런 눈치를 노골적으로 내비쳤으니 엄마는 경제적으로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희는 엄마 도움으로 친정 근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얻을 수 있었답니다. 남편이 갖고 있었던 결혼 자금으로는 아파트는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원룸이나 연립주택, 그것도 교통이며 뭐며 아주 불편한 것들을 감수해야 했을 테죠. 남편과 전 엄마 덕분에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좋았고 또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컸답니다.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였지만
당시에 좋은 자재로 탄탄하게 지은 것으로 소문이 났던 단지라고도 하고 무엇보다 햇빛이 잘 드는 밝은 집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 친정 가까이에서 살고 싶었는데 그만하면 꽤 마음에 드는 집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모는 신혼집 보러 다닐 때부터 참견을 하더니 그 집을 계약하는 걸 끝까지 반대했었어요. 아무래도 집이 너무 오래됐고 좁지 않니? 신혼 살림이라도 기본적인 건 다 갖춰야 할 텐데. 그리고 금방 애가 생길지도 모르고 말이야. 애 낳아서 키우기에도 좁지 않아요. 괜히 집 넓으면 청소하기만 힘들죠 뭐. 저희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시모가 문제 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당한 설명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걸 보면 시모가 그 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았어요. 친정 근처에 집을 얻는 것도 못마땅한 것 같았고 이왕 해줄 거면 넓고 좁고를 떠나서 조금 더 값나가는 집으로 해주길 바라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러나 전 물론이고 남편 또한 친정엄마 도움 받는 것이 감사하기는 했어도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편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 저희가 살면서 차츰 집도 늘려가자 했던 거거든요. 결국 저희는 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계약해 신혼집으로 삼았던 겁니다. 남편과 저의 신혼은 그렇게 시작됐고 시모가 더러 부담스러울 때도 있긴 했지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비교적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또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도 참 잘했으니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에 시부가 믿었던 친구 보증 서준 것이 잘못되어 시부모 살던 집도 날리고 그걸로도 모자라 빚까지 지게 됐는데 그 와중에 시부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하던 일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정말이지 엎친 데 덮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야.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쁜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럼 당장 사돈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라는 거야? 아, 세상에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된 거라니. 참 나쁜 사람들 많다고는 하지만 믿고 보증까지 서준 친구한테 뒤통수를 쳐도 분수가 있지. 아휴, 그러니까 말이야. 시댁 걱정돼서 나도 요즘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예, 민주야, 혹시 말이야. 에이, 아니다. 괜한 생각이야. 엄마, 무슨 말을 하려다 말아요. 얘기해봐요. 엄마랑 나 사이에 못할 얘기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그게 말이다. 우리 돼지 축사에 딸린 집이라도 내어드리면 너희 시부모가 들어와 사시려나? 네 생각은 어떠니? 정말? 엄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 살면서 일하고 계신 분은 어쩌고. 그거야 내가 잘 얘기해야지. 그보다 돼지 축사에 딸려있는 집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네 시부모가 싫어할지도 몰라서 말을 꺼내는 게 조심스러워서 말이야. 너희 시모 가뜩이나 우리 집 돼지 축사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그렇게 티를 내는 사람이잖니. 에이, 엄마,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시모라고 그런 소리 하겠어요? 막말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닐 텐데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사돈 돕겠다고 하면 감사하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이서방이랑 먼저 상의해보고 이서방이 사돈 양반들한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엄마는 사돈댁 상황 딱 하게 됐으니 돕는다는 마음으로 제안을 하면서도 시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며 엄청나게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말씀대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씀을 전했는데 특히 시부가 너무나 고마워하시며 그 제안을 감사히 받겠다고 하셨던 거죠. 시모는 전 재산 다 날려먹은 시부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 상황에서도 저희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보다는 시부를 탓하는 말을 더 많이 하긴 했으나 결국은 엄마 도움을 받게 된 것을 고맙다고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는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어 저희 엄마 돼지 축사에 딸린 집에서 지내게 되셨던 겁니다. 시부가 다리가 조금 불편해지긴 했으나 그래도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축사에 딸린 그 집에 살면서 엄마 축사 일을 돕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짜로 집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휴,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죠. 그 집 내어드린 건 그거고 축사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월급은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어차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니 사돈들께서 맡아주시면 저는 너무 좋죠.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시부가 눈물까지 흘리며 엄마에게 감사를 표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부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일 거예요. 아휴, 아닙니다. 보증금도 없이 공짜로 사는 것인데, 그럼 월세라도 내게 해주세요. 월세만큼 제하고 월급을 주시면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 그렇게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다면 그 뜻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사돈지간이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은혜는 제가 꼭 갚겠어요.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시부는 그날 이후로도 그렇게 엄마에게 은혜 갚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남편 또한 엄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그런 마음으로 엄마와 제게도 더 잘했어요. 그렇게라도 시부모가 지낼 곳이 마련되고 또 엄마 돼지 축사에서 일도 하시게 됐으니 큰 걱정 덜었다 싶었죠. 그러나 예고 없이 불행이 한 번 더 찾아왔고 그 불행은 훨씬 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시부가 돌아가신 거예요. 시부는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것인데 하필이면 시부가 쓰러진 곳이 엄마 돼지 축사였거든요. 그러셨으니 괜히 저나 저희 엄마 마음도 영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장례 다 치르고 나니 엄마가 시모 혼자 집에 들어갈 것을 염려해 시모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가자고 하셔서 저와 남편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모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과부가 되다니. 이놈의 축사에 나쁜 귀신이라도 붙은 건 아닌지.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간단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사부인, 참담한 심정이야 왜 모르겠습니까만 아무리 그래도 왜 멀쩡한 축사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듣기 좀 그러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난 지금 남편을 잃었는데 그깟 축사 탓 좀 하는 게 그렇게 거슬린단 말입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나쁜 생각이나 기운 같은 것들은 다 전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괜한 말씀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사부인은 지금 남편 잃은 저보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돼지들이 뭘 한다고 내가 이런 소리도 못한단 말입니까? 에? 벌써부터 과부됐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세상에, 사부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제 말이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사돈일인데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정성 들여 키우는 돼지들 있는 곳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니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날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남편이 있었다고 하면 사부인이 나한테 함부로 그런 말 했겠어요? 저도 남편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제가 무슨 사돈을 무시했다고 이러세요. 정말 생사람 잡는 법도 가지가지네요. 뭐예요? 지금 저랑 한판 붙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전 지금도 그날 그 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정말이지 얼마나 아찔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돌아가신 시부만으로도 속이 아파 죽겠는데 시모와 친정 엄마까지 그러시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그때 역시 남편이 나서서 두 분 어머니 진정시키고 겨우겨우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서도 달리 갈 곳이 없었으니
시모는 계속해서 돼지 축사에 딸린 그 집에서 살며 엄마 축사에서 일해 월급 받으며 살았죠. 그러면서도 두 분 다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으니 일을 하면서 매일 부딪히는 두 분 관계가 껄끄러운 것이 저와 남편은 너무 불편하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더 그랬던 것이 시모가 제게 부담이 되는 말들을 자꾸 하셨거든요. 이제 내가 남편도 없이 혼자 몸인데 나 혼자 그 축사 밑에서 지내는 것도 그렇고 아들 장가까지 보냈으니 아들네 집에서 효도 받으며 살면 좋을 텐데. 에휴, 내 팔자에 그런 복은 없는 것인지 아들 집이 좁아 터져서 그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에휴. 시모는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말은 그러지도 못한다 하면서도 은근히 저희가 시모 모시겠다 소리를 하기를 바라는 눈치가 너무 빤해서 저는 정말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시모의 빤한 속마음은 물론이고 저희 불편한 마음까지 다 알고 있었던 남편이 시모에게 딱 잘라 말을 한 덕분에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시모가 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제게 전화를 해 시이모, 그러니까 시모의 여동생이 보험 설계사여서 좋은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이모는 시모의 이복동생으로 시모의 부친이 혼혈관계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들었어요. 시이모의 모친, 그러니까 시모 부친의 상간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 그분 호적에 올라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았다고 하니 시모와는 성도 다르고 같이 자라지도 않았던 거죠. 다 크고 나서 서로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데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 나이 먹고 나서 서로 왕래하며 돈독하게 지내게 됐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여간 결국 보험 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전 보험의 필요성을 그리 느끼지 않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평소 보험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따로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모의 그런 제안이 그리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으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넌지시 저희 엄마한테도 추천할 만한 상품이 많을 텐데 하길래 눈치채고 엄마 시간도 여쭤보겠다고 했죠. 시모는 늘 그렇게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말들을 하면서 제게 그 말 알아듣고 시모 원하는 대로 하도록 만드는 분이셨어요. 엄마,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 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엄마 시간도 여쭤보라고 하셨거든. 참, 그 양반도 가지가지 하신다. 알았어. 엄마도 시간 맞춰서 갈 테니까 약속 정해지면 알려줘. 괜찮겠어요? 어머니랑 여전히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주고 관계 개선 좀 해보려는 거 아니니. 뭐 돈 떼이는 것도 아니고 보장성 보험으로 적당한 거 하나씩 들면 되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하네. 알았어요. 나도 그럴 참이었어. 엄마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시모랑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에서 일을 하며 매일 얼굴 보는 것이 뭐가 좋으셨겠어요. 그러니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어 시모는 시이모와 함께 저희 집으로 왔고 엄마는 그보다 일찍 와 계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 평일 낮에 시간을 낼 수 있었고 그러니 남편은 출근하고 집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 모녀와 시모, 시이모가 만난 거였죠. 저나 엄마가 그 시이모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시부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제가 알기론 남편도 시이모의 존재를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때 시부가 생명보험을 잘 들어놔서 그 덕을 톡톡히 봤다고 시모가 얘기를 하면서 저와 남편 앉혀놓고 시모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남편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때 그 시이모 이야기를 하실 때도 일종의 영업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그때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던 데다 시부일로 정신도 없었고 또 엄마랑 시모가 한바탕 하기도 했었으니 그렇게 흐지부지 됐던 거죠.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시모가 다시 영업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보험 설계사는 시이모인데 시모가 더 나서서 이런저런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대화를 주도하더라고요. 사람 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제 너희들도 이런 대비 미리 해두는 게 좋아. 멀리 갈 것도 없지? 나 봐라. 너희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생명보험 들어놓은 게 있으니 그 돈으로 빚이라도 갚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니? 시모는 그렇게 저를 먼저 공략했고 이미 들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 제가 먼저 적당한 상품을 골라서 들겠다고 하고 서류 작성도 했어요. 그러는 동안 시모는 엄마를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시모는 더 신이 나서 권했고 엄마 역시 처음부터 들어줄 생각이었으니 별로 따지지도 않고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시이모가 엄마에게도 역시 서류를 꺼내주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시모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잠깐 비웠고 시모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시이모가 엄마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는 겁니다. 사모님, 이 보험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 말 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돌변해서 다른 얼굴로 그런 말을 하는 시이모를 보고 엄마도 저도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아니, 사돈지간에 무슨 사모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을 절대 들지 말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 여동생이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이복 동생 같은 것도 아니에요. 다 저 여자가 꾸며낸 말이라고요. 이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 여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긴 얘기 못하겠지만 잘 들으세요. 며느님이랑 사모님한테 보험 들게 한 다음에 저 여자랑 제가 짜고 어떤 작전 같은 걸 실행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걸 나눠 먹으려고 한 건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네요. 시이모가 하는 말들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고 엄마와 저은 시이모, 아니 그 보험 설계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도 양심이지만 시모를 저 여편네라고 지칭하며 얼마 전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벌이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또 그런 일 당하지 말란 법도 없고 더 이상 저 여자 못 믿어서 이런 짓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말 못 믿겠으면 따로 만나 이야기를 할 테니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보험은 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시모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계속 화장실 쪽을 보면서 급하게 말하던데 그 모습이 가짜로 꾸며낸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험 설계사는 그동안 시모랑 같이 보험 사기를 쳤던 사람이라는 건데 황당하게 그지없는 그 말을 듣고 저와 엄마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엄마는 일단 그 보험 설계사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시모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 엄마는 아까 골랐던 보험이 좋은 것 같긴 한데 하루만 더 생각해보겠다 했고 시모는 아쉬운 듯 했지만 제가 이미 하나 들어놨고 엄마도 결국은 보험을 들 것이라 생각해서인지 별말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에게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권유로 보험을 든다고 하면 남편이 미안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엄마까지 함께 시모를 만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을 상황이었으니 굳이 이야기할 것도 없었거든요. 나중에 보험 다 들고 나면 필요해서 하나 들어뒀다고 가볍게 이야기할 참이었던 건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니 일단 그 보험 설계사를 다시 만나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하기로 한 거죠. 저와 엄마는 그 보험 설계사와 바로 다음 날 따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시모와 그 보험 설계사가 짜고 같이 보험 사기를 벌이던 사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설계사가 하는 말을 실제로 들으니 더 기가 차더라고요. 두 사람은 시모가 저희 엄마 축사에 들어온 이후 보험 설계사와 고객의 관계로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그 여자가 친구들이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 드는 이야기를 하길래 자기도 하나 들 생각으로 소개받아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저를 찾았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부인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 발로 굴러온 고객인데 생명보험 하나만 팔기는 아깝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수완 좋은 보험 설계사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앞으로 실손보장보험 같은 걸 하나 들어두라고 권했는데 그 여자는 형편이 그럴 여유까지는 없다며 사양하더라고요. 보험 설계사 말에 의하면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을 쏠쏠하게 받은 후 다시 연락을 해서 보험 들어놓고 병원 치료받으며 돈 번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며 실손보장보험에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 보험 설계사 또한 주변에 고객과 작당해서 허위로 작성해 부풀린 병원비를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돈을 갈라먹게 하는 설계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시모의 그런 이야기에 솔깃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기 행각은 시작됐고 처음엔 그런 식으로 병원비 뻥튀기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허위 작성을 해주는 병원들이 있으니 그런 데만 찾아다닌 거였겠죠. 그러다가 점점 대담해져서 교통사고 보험 사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막 그러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 그러고 보니 우리 축사에서 쓰는 차를 사부인이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 그때 그 여자가 접촉사고를 낸 게 제 차였거든요. 작은 흠집 하나 내고 수리비 물어줄 명목으로 보험을 탄 거예요. 제 차가 꽤 비싼 차여서 수리비가 적잖이 나왔으니 그 돈 둘이 갈라먹는 것도 쏠쏠했죠. 엄마 축사에는 필요할 때 쓰려고 경차 하나를 두고 직원들이 볼 일이 있을 때 그 차를 쓰곤 했는데 시모가 그 차를 갖고 보험 설계사와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벌였다는 겁니다. 점입 가경이란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다가 아예 도로로 나가서 보험 설계사 동승하에 상대방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100% 물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현금 합의를 시도하거나 그게 안 될 경우 수리비 등의 보상금을 받아 갈라먹기를 했다고 해요. 수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먹은 건수가 적지 않다는 거죠. 정말이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두 분이서 쿵짝 잘 맞춰 사기를 치셨으면서 왜 갑자기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셨던 그 뒤통수라는 건 대체 뭐죠? 말도 말아요. 내가 정말 그 일 겪고서는 다시는 그 여자 상종도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얼마 전 둘이서 늘 그렇게 해오던 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끝까지 보험 처리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 사고를 낼 때도 보험 설계사가 물론 동승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보험 설계사라 잘 안다 하면서 무조건 100% 그쪽 과실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보험료 올라가고 그러는 거 다 계산하면 그냥 현금 합의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며 명함도 한 장 줬다고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한테 보험을 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모가 자꾸 연락을 해 합의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며 현금 합의를 유도해서 결국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합의금까지 송금했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 설계사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보험 처리한다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시모에게 다그치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듣게 됐냐 하며 그제야 합의금으로 받은 돈 중 보험 설계사 지분만큼을 송금하더라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는 어이없고 화도 났지만 그간 같이 벌인 보험 사기가 워낙 여러 건인데다 사실 그런 식으로 생기는 부수입이 꽤 짭짤하기도 했으니 일단은 문제 삼지 않고 참기로 했다는 거죠. 대신 이후로는 혹시 몰라서 그 여자랑 같이 있을 때는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여자가 혼자서 다른 식으로 상대에게 합의 방식을 제안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녹음을 시작했던 건데 이번 계약을 앞두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지 뭐예요. 이게 오늘 제가 두 분께 진짜로 해야 할 이야기인 겁니다. 보험 설계사는 그러면서 그전까지와는 달리 사뭇 더 진지한 표정과 말투로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보험 설계사는 시모와 함께 있으며 녹음기를 켜놨었고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시모와 누군가가 통화하는 것이 녹음이 됐는데 그 내용을 듣고 기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와 제게 직접 그 내용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다 하며 녹음된 것을 들려주더라고요.
보험 설계사가 틀어놓은 녹음 파일에 녹음된 목소리는 분명 시모 목소리였습니다. 이 망할 놈의 돼지 축사. 내가 여기서 지금 몇 년째 고생하는 거냐고. 이게 말이 돼? 아들이 이놈의 집안 사위인데 나는 남편 죽고도 아직 그 냄새 나는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야? 누가 아니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남편도 저 세상 가고 저 축사만 없어지면 나도 좀 편하게 살 텐데. 안 그래? 이참에 보험 들어놓게 하고 며느리 안 싸던 다 있을 때 축사에 확 불이라도 질러야 하나? 그 정도면 보험금도 꽤 나올 거 아니겠어? 헤이, 그런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일단 그렇게 보험금만 받으면 아들 잘 구슬려서 거기서 내 목 좀 챙기는 건 일도 아니야. 혼자 있는 지혜미한테 우리 아들이 그 정도도 안 하겠어요? 탐욕 가득한 시모의 그 목소리는 시모가 말하고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이 그냥 하는 말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정말로 진지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엄마와 전 그런 시모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기겁한 것은 물론이고 너무 무서웠죠. 옆자리에 앉은 엄마 손이 떨리는 걸 보고 엄마 손을 잡아드렸는데 제 손도 엄마 손만큼이나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해봤자 저한테도 타격이 크다는 거 저도 알아요. 일이 커지면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보험 설계사는 그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지만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것들이었는데 방화라니 이건 중범죄다 싶었대요. 그런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도 않고 시모가 점점 무서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자기도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짓 그만할 때가 됐다 하면서 이렇게 털어놓는 이유를 말하던데 저라도 시모의 그런 목소리를 들었으면 그 보험 설계사처럼 했을 것 같았어요. 엄마와 나은 놀라 자빠지거나 무서워서 덜덜 떨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자고 서로를 북돋웠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남편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자기 엄마의 일이니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엄마도 제 생각이 맞다고 해서 엄마와 함께 남편에게 저희가 알게 된 사실들을 다 이야기했고 그 녹음 파일도 들려줬어요. 남편은 너무나 괴로워했고 저와 엄마를 두고 자기 엄마가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했다는데 경악하며 분노했죠. 남편은 당장이라도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 따질 기세였는데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저 그리고 남편이 함께 시모를 찾아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시모한테 그런 예의 차릴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밤중이거나 새벽이거나 아무 상관없었던 거죠. 시모를 찾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남편을 다독이며 진정하라고 했어요. 자네가 이렇게 흥분하면 자네 엄마가 제대로 된 말을 더 안 할지도 모르니 일단 안 싸던 말을 들어보기라도 하잔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저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모를 만나 보험 설계사에게 받은 녹음 파일 틀어놓고 시모에게 들려준 다음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죠? 이럴 작정으로 엄마랑 저한테 보험 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먼저 따지고 들었더니 시모는 당황하는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발뺌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야. 보험 설계사 그년이 이간질 하려고 드는 거란 말이다. 그 옆편 내가 뭐에 틀어졌는지 나한테 앙심을 품은 거라고. 앙심이든 뭐든 보험 설계사 욕만 하지 말고 사부인 입으로 직접 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보란 말입니다.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엄마는 그런 시모에게 이어서 말했어요. 그동안 도와주는 심정으로 축사에 딸린 집도 공짜로 내어주고 일자리도 줬던 것이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네요. 당장 그 집 비우고 나가고 그렇게 질색하는 우리 축사에서도 더 이상 일할 것 없습니다. 엄마가 단번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니 시모는 엄마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부인 나가라니요. 당장 갈 곳도 없는 거 아시면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보통 사이인가요? 애들이 얽혀있는데 어떻게 이러시는 거예요. 시모는 그러면서 남편을 보고 호통치는 거예요.
넌 뭐하고 있는 거야? 엄마 쫓겨나는 거 구경만 할 참이야? 너도 여기 와서 네 장모님께 빌어야지. 여러 가지 의미로 시모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제 남편에게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엄마가 한 말 때문에 진정하려고 애쓰며 감정 억누르고 있던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요. 양심이란 것도 없어요?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그런 소리 하시냐고요. 난 장모님께 죄송해서 그런 말 못합니다. 장모님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엄마한테 무슨 벌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엄마 역시 시모가 아무리 빌어도 그런 소리에 흔들릴 리가 없었고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까지 이용하려는 시모의 모습을 볼수록 시모의 사악한 면모만 더 드러나는 것 같았죠. 시모도 엄마의 단호함을 감지했는지 옛날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마음 약한 엄마의 인정에 호소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시부 이야기를 꺼내던데 정말이지 어떻게 머리를 써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부인, 저한테 이 축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곳인지 아시잖아요. 남편 그렇게 갑자기 보내고 눈물로 장사 치르고도 여기 계속 남아서 혼자 사는 것도 다 이 축사가 저한테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혀서. 지금 돌아가신 분까지 들먹이면 제가 마음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어림없어요.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정말이지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허튼 수작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시모가 시부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있으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전부터 궁금했는데 아버님이 어쩌다 축사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때도 그게 좀 이상하다 싶긴 했어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어머님 정체 다 알고 나니 더 수상하네요. 설마 그때도 어머님이 무슨 수를 썼던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맞아. 그때 보험금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아는데 설마 그 돈 받으려고 그런 짓까지 벌인 거예요? 세상에, 정말이지 이렇게 무서운 짓을.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다더니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상하다 싶었는지 함께 시모를 다그쳤죠. 그랬더니 시모는 달달 떨면서 말을 더듬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야. 난 정말 아무 짓도 안 했고 그날 일은 정말 사고였어. 그날따라 축사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돼지 축사에 가서 문 제대로 다 닫혔는지 확인하고 환기 시스템 작동도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라고 한 것뿐이야.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니? 아버님 돌아가신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그럼 그 새벽에 잠든 아버님 일부러 깨워서 그런 걸 시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님은 다리도 불편하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냄새고 뭐고 그렇게 거슬렸으면 잠 깬 사람이 갔어도 됐던 거 아니에요?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엄두가 안 났어요.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거든요. 서방 뒀다 뭐해요. 그럴 때라도 써먹는 거죠. 기가 막혔어요. 그 새벽에 잠든 시부를 억지로 깨워서 축사에 보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시모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거죠. 그 얘기를 듣던 남편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보나마나 아버지한테 발길질까지 해대며 내쫓다시피 돼지 축사로 보냈을 거야. 그전에도 내가 엄마가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보고 그러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도 그랬을 게 뻔하다고. 아버지가 보증 잘못 쓴 게 엄마한테 그런 꼴 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 내가 좀 그러긴 했지만 절대로 내가 무슨 해코지를 한 건 아니야. 나도 너희 아버지가 하도 안 와서 축사에 가본 건데 가니까 이미 쓰러져 있었단 말이다. 너희 아버지 급성 심근경색이 온 게 내 탓은 아니잖아. 시모는 남편 말에 반박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시모의 그런 태도며 말들이 엄마와 저는 그저 어이없기만 했어요. 진짜 무슨 해코지를 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겨울날 새벽에 자는 사람 깨워 내쫓듯이 돼지 축사로 보냈으면서 그곳에서 시부가 쓰러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고는 1도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게 지금 말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박가사돈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잘 자고 있던 사람 깨워 그렇게 내몰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그 바람에 남편이 죽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긴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 우리 모녀 축소에 넣어놓고 불지를 생각도 하는 거겠지. 엄마는 말을 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한숨을 여러 번 쉬시더니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 더 이상 내 집, 내 축사에 둘 수 없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내 귀한 돼지들이 당신 같은 사람 돌봄을 받게 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정말이지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잖아. 엄마가 험한 소리까지 하며 당장이라도 내쫓을 기색을 보이니 시모는 그제야 처음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부인은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보험 같은 거 안 들어도 되고 저는 돼지 축사 일만 열심히 할 테니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시모가 아무리 눈물로 간청하며 사정을 해도 엄마도 저도 그런 시모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수 없었고 만에 하나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받아줄 생각도 없었어요. 엄마는 일주일 기한을 줄 테니 어디라도 옮겨갈 곳 마련해서 옮기라고 했고 그 집에는 축사 관리할 사람 새로 뽑아서 드릴 거니까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집 비우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렇게 시모한테 할 말하고 나오면서 남편을 포함해 저희들 모두는 아무래도 시부일이 이상하다 하면서 조사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미 오래 지난 일이고 시부는 화장까지 한 상황에 조사를 하려고 해도 CCTV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증거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거죠. 보험 설계사가 아무 말 하지 않은 걸 보면 그 일을 둘이서 작당한 것도 아닐 것이고 게다가 둘 사이가 긴밀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 둘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을 판다고 해도 시부의 사고에 대한 것들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건 그렇더라도 시모가 앞으로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니 그것만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보험 설계사가 다니는 회사에 고발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던 중에 그 보험 설계사가 다시 저희 모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얼굴에 멍도 들었고 한 것을 보아하니 시모가 찾아가 깽판을 친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보험 설계사는 엄마와 저를 붙들고 그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말도 마세요. 그 여편네가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머리끄덩이부터 잡고 1시간도 넘게 난리를 쳤어요. 막느라고 막았는데 기운이 어찌나 세고 드센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어쩌고 소리를 지르고 회사의 모든 걸 다 고발하고 잘리게 만들어줘야 정신 차릴 거냐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같이 벌인 짓을 두고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뻔뻔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며느님이나 사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을 때부터 전 이미 처벌은 물론이고 보험 설계사 생활 그만둘 각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여편네 그 말이 저한테는 협박은커녕 웃기지도 않는 얘기였죠. 보험 설계사는 그런 생각이었으니 시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회사에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대로 밝힐 거라고 했대요. 그걸 지금 협박이라고 하냐. 사기는 나 혼자 친 게 아니다. 시모도 제재받을 각오하라는 얘기도 물론 같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시모가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며 또 헛소리하려고 들기에 자기도 시모를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설계사가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일을 그만두고 회사를 나왔고 그동안 저질렀던 보험 사기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물론 시모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했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사실 보험 사기에 연루된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죠.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는데도 여전히 그 법망을 피해 나갈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식의 보험 사기가 여전히 기승인 것일 테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보험 설계사는 자진해서 처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셈일 거예요. 시모도 법정 들락거리고 싶진 않을 테니 어떤 식으로든 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해야 할 겁니다. 시모에게 그런 일까지 당한 상황에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과는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남편도 시모가 저지른 일들을 알게 됐으니 처음에는 저와 저희 엄마에게 너무 죄송하고 염치가 없다며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자기는 무조건 따르겠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시모가 끔찍한 사람인 것은 맞으나 엄밀히 남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니 남편 또한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헤어지지 않기로 했고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하며 저와 엄마에게 그런 짓까지 저지르려고 했던 자기 엄마를 자기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인연 끊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모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돈 한 푼 없이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는데 그놈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됐잖니. 입주 도우미 같은 거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도 쉽지가 않더라. 지금은 숙식 제공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있긴 한데 나한테 누가 있니? 그래도 자식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날 좀 도와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난 지금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연 끊고 살 작정을 했는데 무슨 기막힌 소리 하는 거냐고요.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도 더 파헤쳐서 티끌만한 거라도 찾아내 콩밥 먹게 하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으니 식당 일이라도 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시모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해볼 작정으로 찾아왔던 것이겠으나 남편은 저와 엄마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시모를 대했고 시부의 죽음에 대해서도 분노하며 시모를 비난하며 쫓아냈어요. 엄마는 돼지 축사일을 할 새로운 사람을 들였는데 그 사람도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축사에 딸린 집을 그 사람에게도 무상으로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시모에게 당한 게 있으니 엄마도 이제 호락호락하게 사람을 쉽게 믿지는 않을 거라고 하시며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절대 방심하지 않고 잘 살필 거라고 하시네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모로 인해 받았던 충격에서 헤어나고 회복하는 중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너무나 반갑게도 아이가 생겨서 그 기쁜 소식 덕분에 시모 일을 더 빨리 잊어가는 것 같아요. 남편은 물론이고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고 물론 저도 너무 좋아요. 앞으로는 태교에 힘쓰며 좋은 생각만 하고 싶답니다. 그럴 작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안에 혹시라도 남아있을 나쁜 생각들을 다 털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나요? 여러분의 공감이 제게 큰 힘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도 위로나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기를 바란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다시 한번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면서 제 이야기를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